인터넷 커뮤니티와 게시판에서는 종종 소름 끼치는 공포 이야기가 회자되곤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를 길게 각색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터넷 카페에서 시작되었으며 게시자는 자신의 경험담이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얻었다. 회사는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었고 나는 그곳에 위치한 작은 아파트를 얻어 자취 생활을 시작했다. 아파트는 꽤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가격이 저렴했고 내게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은 갖추고 있었다. 이사한 첫날 밤 나는 이삿짐을 정리한 후 피곤한 몸을 침대에 눕혔다. 시간은 새벽 1시를 막 지나고 있었다. 꿈만 같던 새 출발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잠들려던 찰나 갑자기 벽 너머에서 낮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냥 잠깐 지나가는 자동차 소음이겠거니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점 선명하고 분명하게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가 기다려라고 반복해서 속삭이는 것처럼 말이다. 나는 이상한 기분에 빠르게 몸을 일으켰다. 혹시나 누군가 장난을 치는 것인가 하는 생각에 방을 둘러봤지만 어디서도 소리를 내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결국 피곤함에 다시 잠이 들었지만 그날 이후부터 매일 같은 시각의 그 속삭임은 집안을 맴돌았다. 나는 스스로의 착각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몇 주 후 나는 회사에서 만난 친구를 초대해 저녁을 함께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우연히 매일 새벽에 들리던 그 소리에 대해 말했다. 친구는 내 이야기를 듣고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다. 그러곤 대수롭지 않게 귀신이 아닐까? 라고 농담을 던졌다. 그때는 그냥 웃어 넘겼지만 친구가 돌아간 후 다시금 들려오는 그 소리는 나를 불안하게 했다. 그날 밤은 유독 잠이 오지 않았다. 불안감과 피로가 겹쳐 뒤척이던 나는 갑자기 방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진 것을 느꼈다. 시체처럼 차가운 공기가 방을 가득 채웠고 나는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마치 무언가가 나를 꽉 움켜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때 벽 쪽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보였다. 인간의 형태였지만 얼굴이나 몸의 세부 사항은 전혀 식별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천천히 다가오며 내 귀에 대고 똑같이 속삭였다. 기다려. 나는 그 순간 그 자리에 멈춰버렸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비명을 지르자 그림자는 사라졌다. 나는 그 후로 잠시도 그 아파트에 있을 수 없었고 결국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 없다는 판단하에 단 이틀 만에 짐을 꾸렸다. 이사를 준비하던 중 전 아파트 관리인에게 우연히 이야기를 하자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예전에 그 방에서 있었던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 방에서는 몇 년 전 한 젊은 여성이 실종되었고 그녀는 그 방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방을 수색했지만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다. 사건은 미해결로 남았고 그녀의 부친은 한동안 매일 아파트 주변을 서성였다. 결국 나는 다른 도시로 거처를 옮겼고 더 이상 그 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 이후로도 종종 그 일을 떠올리곤 하며 기다려 라는 속삭임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다. 여전히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방에 머물렀던 모든 순간들은 지금도 내 기억에 선명히 남아있다. 이후로 나는 그 방에 절대로 가까이 가지 않았다. 누군가 그 방에 살아야 한다면 나는 그들이 그 속삭임의 진짜 의미를 알지 못하기를 바랄 뿐이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방에 무언가가 정말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태우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이사를 갔다. 그는 번잡한 도시 생활을 피해 조용한 시골 생활을 꿈꾸며 이곳에 왔다. 이 마을은 인구가 적고 건물들 사이로 고즈넉한 고목들이 자리 잡은 곳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친절했지만 다소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몇 가지 들려주었다. 그중 하나가 매년 여름밤이 되면 마을 뒷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다. 태우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시골에는 그런 미신이나 전설이 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태훈 역시 그 소리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다. 몇 주가 지나고 그는 마을 사람들이 말한 그 소리를 직접 듣게 되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뒷산 쪽에서 이상한 울부짖음 소리와 함께 낮게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호기심이 머리털을 곤두세우게 만들었고 태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태우는 손전등과 녹음기를 챙기고 뒷산으로 향했다. 산길은 어둡고 울창한 나무들이 양옆에서 그를 에워쌌다. 이상한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소리의 정체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산 중턱쯤 올랐을 때 그는 수상한 장면을 목격했다. 달빛 아래 몇몇 사람들이 둥글게 둘러앉아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태우는 자신도 모르게 그만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 그 순간 발밑에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면서 큰 소리가 났다. 무리를 이루고 있던 사람들이 그 소리에 반응하며 일제히 태훈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태훈은 숨을 죽인 채 움직이지도 못하고 얼어붙었다. 사람들 중 한 명이 천천히 태훈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고 태훈은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뒤로 물러났지만 그 순간 균형을 잃고 넘어지고 말았다. 재빨리 일어나려고 했지만
그 무리의 한가운데가 열리면서 기묘한 형체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그 형체는 인간이 아닌 형상이었고 태우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는 정신없이 도망치기 시작했고 뒤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속삭임과 잡음이 그를 더욱 다급하게 만들었다. 산기슭에 거의 다다랐을 때 그는 그만 발을 헛디뎌 굴러떨어졌고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태우는 마을 사람들에 의해 발견되었다. 그는 경미한 상처를 입은 채로 병원에 옮겨졌고 의사는 그에게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곳에 가지 말았어야 했다며 경고했다. 그 사건 이후로 태우는 그날 밤에 기억을 생생히 떠올릴 수 없었지만 그 산에는 분명히 뭔가 이상한 것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태우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자신의 집에 돌아와 녹음기를 확인했다. 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듣고 싶었다. 녹음기를 재생하자 처음에는 그저 산새의 소리와 바람 소리만 들렸다. 하지만 그 후 낯익은 우문거림과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 태훈의 귀를 의심케 하는 소리가 났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였다. 태훈은 얼어붙은 채 녹음기를 멈추고 다시 재생했다. 분명하게 여러 번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날 밤 산에서 발견했던 무리의 정체가 무엇인지 왜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었는지 결코 알 수 없었다. 그 후로도 그 소리는 계속해서 태훈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고 그는 그날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결국 태훈은 마을을 떠나야만 했다. 그러나 마을을 떠난 뒤에도 이상한 일들은 그를 계속 따라다녔다. 그는 산에서의 기억을 잊기 위해 애써봤지만 누군가가 끊임없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그날 밤 이후 태훈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었다. 그렇기에 그는 아직도 그 마을을 내려다보는 그 어두운 산의 정체를 밝히고자 하는 두려움과 호기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혜진은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늦게까지 놀다가 막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려 했다. 술기운에 휘청거리며 역에 도착한 그녀는 마지막 지하철을 간신히 잡아탔다. 사람들은 거의 없었고 객차는 조용했다. 지하철은 느리게 출발하며 터널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다. 혜진은 편안하게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렇게 몇 분이 지났을까? 문득 이상한 느낌이 스쳤다. 창 밖으로 보이는 터널 벽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다. 마치 제자리에서 맴도는 듯한 느낌이었다. 잠시 후 그녀는 이내 창문에 비친 자신 뒤에 있는 누군가의 형상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앉기 전까지 분명히 아무도 없던 좌석에 이상한 그림자가 비치고 있었다. 혜진은 불길한 느낌에 천천히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희미한 형체가 앉아 있었다. 검은 실루엣이었지만 얼굴에 윤곽은 뚜렷이 보였다. 새하얀 두 눈과 거무스름한 입이 기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혜진은 순간 소름이 돋아 몸이 굳었다. 무언가 잘못됐다. 눈을 다시 감았다가 떴을 때 실루엣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최대한 침착하려 노력하며 침을 삼켰다. 그리고 핸드백 속에 있던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그때 똑딱거리는 시계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지하철 안에서 시계 소리가 날 리 없었다. 혜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소리의 방향을 찾아보았다. 놀랍게도 소리는 실루엣이 있는 자리에서 나오고 있었다. 굳은 손으로 핸드폰을 놓치지 않으려 했으면서 그녀는 숨을 멈췄다. 어쩔 줄을 몰라 하던 그때 지하철은 갑자기 급정거를 했다. 그리고 모든 불이 꺼졌다. 암흑 속에서 시계 소리만이 그녀의 귀에 아련히 속삭이는 듯했다. 이번에는 더욱 또렷하게 짝짝짝 소리가 귀를 때렸다. 혜진은 심장이 터질 듯한 공포에 마비된 상태로 가만히 앉아 있었다.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진 시간 후 불이 다시 켜졌다. 지하철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달리기 시작했고 창밖으로는 낯익은 풍경이 지나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빈 자리에 앉아있던 이상한 실루엣은 사라지고 없었다. 혜진은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고 공포에 사로잡힌 채 정신없이 그곳을 벗어나고 싶었다. 드디어 지하철이 혜진이 내릴 역에 도착했다. 그녀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이 열리자마자 뛰쳐나갔다. 플랫폼에 내려서도 한동안 뒤를 돌아보며 사람들을 살폈다. 다른 승객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온해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날 밤의 일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며칠 후 혜진은 친구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친구는 놀라면서도 의외로 차분하게 말했다. 실은 나도 비슷한 경험한 적 있어. 그 지하철 몇 년 전에 사고 난 적 있잖아.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 친구의 말에 혜진은 다시금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 후로 혜진은 가능하면 지하철 막차는 피하고 늦은 밤에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곤 한다. 그녀가 그날 밤 경험한 것이 단순한 착각인지 아니면 그 이상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 새겨진 그 검은 실루엣의 형상과 매혹적인 시계 소리는 아직도 잊히지 않고 가끔씩 악몽으로 그녀를 괴롭혔다.